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퀴즈였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공식 마스코트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인천 백령도 해상에 주로 서식하는 이 동물, 천연기념물 331호라고 하죠. 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점박이 물범, 2번 표범, 3번 물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무극의 삶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298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경기장마다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을 텐데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5468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메달권 종목 아닌 종목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메달권 종목과 아닌 종목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네,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조금 전 6시부터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메달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 한국의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은 누가 딸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90개 이상 5연속 종합 2위가 목표인데요. 네. 이번 대회 439개 금메달 중에서 첫 번째 금메달은 일정상 내일 오전 8시에 시작되는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 단체전에서 나오는데 한국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25m 권총 금메달리스트 김장미와 최근 스페인 그라나다 세계선수권에서 이 종목 금메달 딴 정지혜 그리고 오민경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네. 단체전은 본선 출전 3명의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기고요. 본선 성적 상위 8명이 결선을 통해서 개인전 메달을 가립니다. 뒤를 이어서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남자 50m 권총 본선에는 한국 사격의 간판 진정호 선수가 이대명, 최영래 선수와 함께 출전하는데요. 네.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딴 진정호 선수는 아직 아시안게임 개인전 그렇죠. 금메달이 없는데 네. 최근 세계선수권에서 이 종목에서 34년 만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네. 컨디션이 최고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내일 금메달이 기대되는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내일 총 1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요. 네. 한국 승마 마중마술 단체전은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요. 예. 유도 남자 66kg급 최강현과 여자 48kg급 정보경이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펜싱 여자 사부르 금메달 리스트인 김지현 선수도 아시안게임 우승에 도전하고요. 네. 남자 예태 개인전에 정진선 선수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단의 최고의 골든데이가 언제일까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은 28일에 10개 이상의 금메달이 기대되는데요. 네. 전통 효자 종목인 양궁과 이번 대회 첫 공식 종목이 된 골프에서 개인과 단체전 합쳐서 8개의 금메달 싹쓸이를 노리고요. 네. 배드민턴 남자 복식의 이용대, 유연성도 금메달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야구 결승전도 열리는데요. 한국 야구 대표팀은 광저우 대회에 이어서 2연패를 노립니다. 다른 날 주요 경기도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 선수는 21일에 자유형 200m를 시작으로 400m와 1500m에서
3관왕에 도전하고요. 네. 25일에는 체조 양학선 선수가 라이벌 북한 미세광 선수와 도마 금메달을 두고 겨룹니다. 네. 리듬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는 다음 달 2일에 개인 종합 금메달을 노리고요. 28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만약 결승전에 오르면 같은 날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군요. 어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LG와 평가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어제 잠실구장에서 LG와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예. 10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0대3으로 뒤진 3회 말에 나성범 선수가 말로 홈런을 터뜨렸고요. 타자들이 15안타를 몰아쳤고 투수진도 4회 이후에는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 라인업도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예. 류중일 대표팀 감독이 1번부터 차례로 3루수 황재균, 우익수 손아섭, 중견수 나성범, 1루수 박병호, 유격수 강정호, 그리고 좌익수 김현수, 지명타자 나지완, 포수 강민호, 2루수 오재원의 타선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 투수 기용 계획도 나왔는데요.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22일에 태국과의 예선 첫 경기에 나서고 5일 쉰 다음에 28일 결승전을 맞고요. 양현종이 24일에 대만전, 홍성무가 25일에 홍콩전, 그리고 이태양 선수가 27일에 준결승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네. 다른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보죠. 요즘 축구 대표팀의 이승우 선수, 16세 이하 축구 대표팀. 네. 잘하는데요. 내일 방콕에서 북한과 결승이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 16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내일 오후 8시에 그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16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에서 북한과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한국은 그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공격수 이승우 선수를 앞세워서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승우 선수는 이번 대회 일본과 8강을 앞두고 일본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출사표를 밝혔었는데 네. 60m짜리 드리블 골을 터뜨렸고요. 시리아와 4강전에서는 1골 4도움을 올리면서 7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북한과 결승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큽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 축구가 말이죠. 피파 랭킹에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브라질 월드컵에서 좀 부진했던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국제축구연맹이 어제 9월 랭킹을 발표했는데 예. 한국 축구는 6계단 떨어진 63위에 그쳤습니다. 피파가 세계 랭킹을 발표한 이후 가장 낮은 랭킹인데요. 네. 한국은 1998년에 12월 달에 17위로 최고를 기록했었고 1996년 2월 달에 62위로 최저였습니다. 한국은 이란, 일본, 우즈베키스탄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4위에 머물렀고요. 세계 랭킹 1위는 독일, 2위는 아르헨티나, 3위는 콜롬비아가 차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기록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는 2014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경기장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1시까지 통제가 이루어지겠는데요. 이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도로들 곳곳에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 서교동 4거리에서 홍대 입구역 구간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촌도 외곽 방면으로 충정로역부터 신촌 기차역 입구까지 답답한 흐름이고요. 반대쪽 신촌 교차로 부근과 이대역 부근, 아현 교차로 부근에서 각각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남산 터널들 모두 다 어렵습니다. 1호 터널부터 3호 터널까지 모두 강남 방면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강남대로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 신사역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쪽 강남역에서 양재역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에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을 해서 발표를 했죠. 예, 네. 20조 원이 늘어나는 376조 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조 원이나 많은 376조 원인데요. 네. 이는 5.7% 늘어난 겁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올해 성사시키지 못한 예산까지 더해서 슈퍼 예산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라도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반영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도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주로 이 예산들 어디에 쓰이는 것으로 발표가 됐나요? 네, 정부가 집중적으로 돈을 쓰겠다는 거는 경제 활성화, 안전 부분, 서민 생활 안정인데요. 특히 30%가 넘는 부분이 보건과 복지에 쓰입니다. 네. 그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에 주로 많이 쓰이고 또 눈에 띄는 점은 여성들이 요새 이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이들을 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을 늘리고 또 직장 어린이집 늘리는데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 요새 그 군대 내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 군대 내의 인권 유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방, 또 방위력 예산도 늘렸고요.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예산, 또 그 박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인 창조 경제를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육성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도 있다고요? 네, 바로 교육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의 주요 민생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 교육에는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저소득층 가구 12개월 이하 영아들에게 대한 분유 기저귀 지원, 또 일반 임산부보다 엄마나 아기가 합병증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역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빚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네. 예, 빚만 내가지고 예산을 풀게 되면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네, 당연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빚을 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부의 수입인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증세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돈을 쓰게 되면 정부가 갚아야 될 돈인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43조 원 늘어난 57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한번 나빠진 재정은 그런데 쉽게 나아지기 어렵고 또 정부가 이 세수 전망을 여전히 높게 잡고 있어서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케티 신드롬이라는 게 요새 있죠. 네. 경제학자, 젊은 아주 경제학자인데 아주 스타 학자예요. 예. 한국에 왔죠. 네, 전 세계 경제학계를 강타한 이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드디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650명이 몰려들어서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건 바로 그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폴 크루그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분은 이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서적이라고 극찬을 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게 700쪽이나 넘는 책이다 보니까 사놓고 안 읽는 책이라고도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프랑스 등 그 주요 국가에 대해서 3세기에 걸친 자료를 토대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뤘는데요. 네.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 작년 8월에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올 4월 영업판이 나온 이후 미국에서만 50만 부가 넘게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달에 출간이 됐는데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피케티 교수의 주장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700페이지나 되는 책이니까 요약하기가 어렵겠지만. 예. 네, 이게 요약을 해보자고 하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소득 증가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돈을 벌게 된다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계속 부의 집중은 한정없이 계속되고 또 피케티는 이 불평등이 이번 세기 내내 심화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최고 소득을 거두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매기는 누진적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또 각국이 공조해가지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글로벌 부유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너무 이상적이다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예. 네. 피케티 교수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끔 무슨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피케티 교수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였나 봅니다. 피케티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을 지적하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소득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안했고요. 네. 그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이 공공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또 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성장률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교육 강화해야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4460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겠습니다. 4700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개최국인 만큼 우리나라와 경기를 할 상대국에 대한 예의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인천 아시안게임의 공식 마스코트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퀴즈를 오늘 또 드리고 있죠. 인천 백령도 해상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천연기념물 331호라고 하죠.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전박이 물범, 2번 표범, 3번 물개.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전박이 표범이라고 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보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연극 무극의 삶 초대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대한민국 정치판은 일주일 동안 어땠나요? 대한민국 정치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네, 두 분의 여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강현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분께서도 바쁘셨죠? 네, 근데 대한민국 정치판도 바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제일 바빴을 것 같아요? 수면 아래는 바빴는지 몰라도 수면 위에 이렇게 드러난 거는 썩 뭐 한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바쁜 건 아니고 국민이 보기에 좀 피곤한 일들을 하시느라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 같네요. 네, 중구난방 뭐 지리멸멸한 데다가 그냥 뭐 치고 받고 뭐 난리 구사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사람들. 예. 뭐 야당은 야당대로 그 박영선 대표께서 그 두문불출하시면서 이제 탈당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이제 좀 시끄러웠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달걀당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달걀당이요?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계란당. 그러니까 뭐 그 창원 시의원께서 이제 창원시장 안상수 시장께 달걀을 던졌고 그 뒤에 이제 또 그 농민 대표들께서 김무성 대표 등 있으신 곳에 달걀과 고춧가루를 던졌죠. 그러니까 뭐 계란 맞는 당이라고 해서 계란당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강현지 변호사님 말씀이셨고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는요? 예, 그 지금 달걀 그 투척이라고 표현 뭐라고 그래야 되지? 투척이죠. 예, 그건 아마 그 저기 설명들. 뭐 진해죠 거기가 진해하고 창원하고 뭐 세 도시에서 지금 그 인구 변동이 있으면서 그렇게 그 행정구역이라든가 선거구를 그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구역으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참. TV에 그렇게 나오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았어요. 예, 속내는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농민 대표분, 뭐 전 농민의 대표는 아니고 그 어떤 그 단체에서 근데 쌀 개방 관련해 가지고 오늘 YTN의 그 오전에 그 신율 교수님 하는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참 잘해 주시던데요. 그 새누리당의 그 의원께서 이 관세율 500% 이상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 실용적인 그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씀을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이 쌀 개방하고 관세를 500% 이상 붙인 이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달걀을 투척하고 또 갈등 상황으로 가는 거는 좀 이제는 그런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이었습니다. 강인재 변호사님께서는요. 점수 좀 매겨보시겠습니까? 안 매기셔도 됩니다. 맨날 빵집이라고 하시니까. 점수를 못 매기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새정치민주연합 쪽 이야기 좀 해보죠. 문희상 체제가 출발을 한 거죠.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드러났는데 야당, 대한민국 제일 야당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까? 어쨌든 박영선 대표께서 탈당만은 안 하셔서 그나마 이제 뭐 완전히 당이 진짜 무너지는 상황은 가까스로 막은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시급했던 게 어차피 비대위원장을 빨리 선출하는 거였는데 후보군 자체가 이제 별로 없어요. 일단 외부 영입은 불가능한 상태.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상태고 내부에서 구하는데 그것도 그나마 워낙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계파가 많이 있고 또 각자가 또 꿈꾸는 또 정치 행보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선뜻 이런 어떻게 보면 독배를 마셔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욕을 먹을지언정 칭찬은 받기 어려운 이런 자리를 본인이 하려고 할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후보군 자체가 별로 없고 일부는 뭐 끝까지 고사하시고 근데 결국 이제 문희상 의원님이 결국 뭐 저는 현재로서는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경험도 있으시고 뭐 당권 대권에 상대적으로 조금 뭐 떨어져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성향 자체도 좀 친화적이고 포용력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외모도 좀 포청천 닮으셨잖아요. 닮았는데 또 말씀은 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비대위원 하실 때 뭐
모든 여러 비대위원들이 있지만 진짜 비대위원은 비대한 자기가 진짜 비대위 뭐 이런 농담도 하시고 또 이번에는 사실 야당이 진작부터 국민들께 했어야 되는 말이 있었는데 제발 야당을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예, 도와달라, 살려달라. 저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런 말을 사실 야당이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그래도 이번에 문희상 위원장님이 그 위원장 되시고 나서 바로 첫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런 면들을 보면 지금 워낙 당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어떻게 잘하든 큰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최상의 선택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가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후보 패배 이후에 지금 두 번째죠. 지방선거 세 번째가 되나요? 그 지방선거 이후에 또 비대위였다 이제 그 박영선 그 원내대표가 하다가 지금 위원장이 이제 다시 바뀐 건데 문희상 그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서 처음 한 말을 보고 저는 제대로 민심을 읽고 있는 야당 의원을 봐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도 있는데 과연 이 강경파가 있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리고 이제 당권 물밑으로 지금 뭐 당권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어느 정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어갈 수 있을지 그냥 단순히 관리형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희상 위원장님이 그 이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원장에서 관리형으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저나 간에 말이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계파 갈등입니다. 도대체 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무슨 계파가 그렇게 많고 이 계파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는 못합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계파 갈등이 심하다라는 말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해서 계파가 아예 없다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왜 없냐면은 너무 많이 나눠져 있는 거는 계파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의원들의 집합이다라고는 표현이 되고 또 계파면은 계파 안에서는 위계 질서가 있는 게 계파잖아요. 계파의 수장이 있고 그럼 그 수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장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같이 따라주고 이게 이제 결국 계파인데 그 계파 안에서도 뭐 중진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또 그 밑에 반대하며 튕겨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니까 이제는 계파가 없는 지경까지도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합해야 될지가 큰 문제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 역할이 참 크신데 큰 역할을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는 혁신인데 또 이 당 안에서는 조만간 전당대회 있잖아요. 근데 이 전당대회가 결국은 당권이 결국은 다음 총선 때의 공천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라 이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거를 또 내부 각 의원들은 원치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분은 찬동하고 또 어떤 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럴 수도 있어서 큰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럴 거면 차라리 저는 지금 새정치연합 안에 내홍이 심하다, 뭐 강경 목소리 높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강경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비대위원장도 하고 뭐 원내대표도 하고 전면에 나서서 그냥 뒤에서 당 지도부 흔들기만 할 게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그럼 당을 이끌어 보고 안 시켜주잖아요. 직접 국민이 원하는 혁신도 하고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안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서면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한숨을 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강연재 변호사님이 그 수장, 뭐 계파 수장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문재인 의원께서 이번에 그 이상돈 그 교수님 그 영입할 때 뭐 결과적으로 좀 이중 플레이 한 것처럼 보였죠. 이게 뭐 여의도에서 조금 활동해 본 분들 아시겠지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독단으로 이렇게 그 영입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그 당내에서 지분 갖고 있는 분들 다 의견 듣고 했을 텐데
속된 말로 진짜 독박은 박영선 대표가 혼자 쓴 격이 돼버렸는데요. 또 이 박영선 대표도 또 무슨 이걸 가지고 탈당을 또 측근을 통해 가지고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거는 이런 면들이 저는 참 경솔하고, 그러니까 개파의 문제는 내 의견만 맞고 다른 개파는 틀렸다. 뭐 나는 민주고 다른 개파 반민주라는 건지 뭐 이런 아주 단순하고 흑백 논리식의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 개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또 그만한 카리스마라는 표현보다 뭐가 좋을까요? 좀 그런 모습을,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인품이나 그런 그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제 국회 토론에 와서, 정책 토론에 와서 아마 발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몰려가서 뭐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지칭을 안 하고 민주당이라고 계속 아마 지칭을 했나 봐요. 그래서 두 분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일간제. 이광재 의원도 그렇게, 전 의원도 그렇게 지칭을 하고, 이게 뭘까요? 저는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입에 익어서 그런 건지 알겠습니다. 저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새누리당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자,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히 한 말씀씩 해 주시죠. 네, 앞으로 어차피 뭐 정해진 순서와 일정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문희상 체제로 비대위원을 이제 또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에서 뭘 할 것인가 정하고, 또 전당대회에 대한 준비도 하고, 또 중요한 일정이고요. 예,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민심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이제 문희상이라는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전체적인 또 국정을 좀 이끌어가는 국회 제1야당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좀 변화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강경, 투쟁, 뭐 반대 이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취임할 때 처음 했던 네. 이제 투쟁 정당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대한정당, 수권정당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논조를 저는 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는? 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을 할 텐데 좀 산뜻한 인물, 그다음에 뭐 보수 쪽 분이어도 새정치민주연합과 뭐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좀 영입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강경파들은 좀 밖에 나와서 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 얘기 좀.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을 비대위원으로. 자, 새누리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뭐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뭐 질의멸렬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그냥 바닥을 쳤죠. 예,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아간 것도 아닙니다. 동반 하락을 했죠. 그 새누리당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냐? 도대체 이렇게 정치력이 없냐, 그런 비판이 또 쏟아졌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뭐 최고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는 거 이렇게 좀 TV에 나오는 거 보면 이분들이 다 이번에 어떻게 좀 묘하게 얼굴이 크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분은 TV 보실 때 얼굴 크기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걱정이 없어 보여요.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말 지금 전국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나라를 끌어가고 국정을 끌어가야 된다는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게 네. 사실 저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우선 정신 상태부터가 좀 다시 좀 다잡고요. 네. 네. 뭐 며칠 전에 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회동을 하면서 뭐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을 좀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는 부탁 말씀을 듣고 왔다는데, 네. 뭐 반쪽 국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뭐 일부 상임위는 이게 지금 예산 일정도 있고 지금 더 미룰 수 없으니까 지금 문희상 위원장 새로 선임되고 해서 좀 적극적인 대야 채널을 가동을 하고, 뒤로는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반쪽이라도 저는 좀 이 상임위라도 좀 가동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강희정 변호사님. 저는 뭐 최근에 새누리당 보고 있으면 좀 얄밉기도 하고. 얄미워요? 예, 그런 게. 얼굴 큰 게.
뭐 한편으로는 뭐 또 새누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지금 저렇게 좀 평온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못해서 네.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편한 상황에 있다. 이거 뭐 누굴 탓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주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분부터가 사실 지금의 새누리의 오만하고 좀 불통하고 뭔가 어떤 철벽 탄탄한 배경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 전혀 자기 고집 외에는 어떤 양보나 합의도 시도하지 않는 모습의 중심에 김무성 대표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뭐 씨름협회에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씨름협회장께서 우스갯소리로 두 당의 정치인들도 뭐 씨름 한번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색을 하고 뭐 꾸짖듯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번에도 농민들이 이제 쌀 개방 반대하면서 그 계란하고 고춧가루를 뿌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너무나 좀 그 권위적인 모습, 무슨 마치 군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뭐 예의 없는 행동, 사과하라 이런 말만 딱 하시는 거.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네. 이제는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이다 해도 이런 리더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애초에 처음 됐을 때는 뭐 여당이 야당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취임을 하시더니 지금 너무 본색을 자꾸 드러내고 계셔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국회 정상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 정상화를 한다는 거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하고 병행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네. 세월호 특별법과 연결시켜서 다른 국회 일진 모두 동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강연자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참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커도요. 지금 제가 얼굴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건 아닌데. 카리스마 있고 멋있죠. 근데 정치력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조금 요즘에 이렇게 언론에 비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일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국회 정상화가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 하는데 사실 그 TF팀이라 그래가지고 그 여야에서 그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하다가 기소권 수사권 여기에 묶여가지고 사실 다른 거도 이렇게 합의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어요. 수사권 기소권을 주느냐 문제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지금 거의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만 얘기되고 있는 이 세월호 특별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 외의 국회 일정은 이게 더 미룰 수가 없는 거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위원장께서 좀 큰 결단을 내리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김무성 대표하고 또 두 분이 또 막역한 긴 세월을 같이 의정 활동도 하고 긴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제가 이런 말이 너무 교과서적인지는 몰라도 한번 좀 배프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누가요? 두 분 다. 두 분 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큰 정치인 이미지로 좀 점수 한번 올려보시죠. 네. 두 사람 다 덩치는 상당히 커요. 네. 덩치는 크세요. 비대해요. 비대하시고 네. 예, 무성 대장이라고 불리시죠. 저도 사실 이수희 변호사님과 별로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자신들에는 아니죠. 하여튼 국민 전체와 관련된 특별법인 건 맞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모든 국정이 중단되고 모든 통과돼야 될 법률들이 중단돼 있고 이런 상태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네. 근데 괜히 유가족들의 탓으로만 돌아가는 상황도 좀 안타깝고 해서 사실은 좀 이제는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국회라는 것이 지금 온갖 분야의 상임위별로 할 일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투트랙으로 세월호 특별법만을 전담하는 의원들이 좀 있으시면 반대로 좀 정상적인 일상을 하시는 국회 정상화에 관해서 좀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좀 숨통을 트여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국회의원들 그동안에 판판이 놀았습니다.
네. 제가 어떤 국회의원하고 좀 이 프로에서 인터뷰했더니 판판이 논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일을 많이 했다 안 했다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국민이 하는 거니까요. 국민이 보기에는 정말 일을 안 한 국회가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국회가 뭐 본회의 열어가지고 그 법 통과시키는 것만 국회의 역할은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또 할 일도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해명이 지금 정기 국정감사가 지금 해야 되잖아요. 국감 대비해가지고 지금 각 부처하고 산하 공기관에서는 몇 달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제 친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근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를 못하면서 뭐 그런 면은 또 부각이 안 된 면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2614번님께서요. 정치인들 얼굴 크기만큼 배포도 애국심도 좀 키웠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네. 얼굴 큰 국회의원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한 분씩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간의 한국 정치판 아마 많이 실망들 하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얼굴 변호사님. 네, 얼굴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큰바의 얼굴 같은 내 정치 행태를 좀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다음 주에는 좀 여야가 다 양보 좀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빨리 일하는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해서는 두 분 다 촉구하시는 입장이시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서 다른 일도 다 포기할 것은 아니고 연계해서만 할 건 아니고 세월호 특별법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도 추진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초기라면 모르겠어요. 세월호 참사가 워낙 엄청난 참사이고 엄청난 인명피해라서 초기에는 거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몰입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기가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하려면 새민주당에서도 뭔가 좀 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정치인들은 양보할 줄은 모릅니까 서로? 글쎄요. 왜 웃으십니까? 우리 둘이면 얼마든지 양보했을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걸 모르나요? 막상 딱 배지를 다시면 양보가 안 되시나 봐요. 아, 그래요? 또 몰라요. 저희도 배지 달면 어떻게 될지. 그렇군요.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대한민국 정치 이러면 안 됩니다. 양보할 줄 아는 정치, 타협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정치수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강현재 변호사였습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점박이 물범이었습니다. 물개라고 보내신 분이 참 많으셨는데요. 점박이 물범입니다. 8222번님께서는 백령도 삼각 심청각에서 내려다보면 먼 바다 바위 위에 많이 나와서 일광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문화선물 받으실 분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끝자리 1726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윤민, 이한님, 작가 김명희,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원이 있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